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프다면, 그래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식 집으로 가서 눈치 보며 살까요? 월 300만 원짜리 요양원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월 500만 원을 들여 간병인을 고용할까요? 저는 이 모든 선택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월 22만 원으로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9세,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수많은 노인분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퇴직 1년 만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자식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상담했던 그 노인분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월 300만 원이 넘는 요양원 비용이 고작 22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30년이면 정말 오래 일하셨어요. 복지센터 원장님이 꽃다발을 건네며 하신 말씀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30년이란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몇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상담해 드린 분들은 명절마다 송편도 가져오시고 직접 담근 김치도 놓고 가셨죠. 김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박명자 할머니, 80세, 자식 셋을 키우고 집까지 다 물려줬지만 결국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더니 석 달 지나니까 명절에만 오더라고. 이젠 전화도 잘 안 받아.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줬는데 전세금 빼서 자식 주택 청약 넣어준 어르신, 수술비 대느라 연금 탈탈 털린 할머니, 손주 유학비 보태주고 요양원 간 할아버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수첩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하나, 절대 자식한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둘, 독립적인 공간 확보할 것. 셋,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그 수첩은 퇴직할 때까지 제 서랍에 고이 모셔뒀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남들한테 평생 해준 조언을 정작 제 자신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동료 선생님들이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아직 젊으니까 봉사활동도 좀 해볼까 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뚜렷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프지만 말자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퇴직하고 1년도 안 돼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0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렇지라고 넘겼습니다. 파스 붙이고 약 먹고 찜질하고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김영숙님, MRI 결과가 나왔는데요. 양쪽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네요. 연골이 거의 없어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 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생 남 이야기 들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수술은 2020년 11월에 받았습니다.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 후 재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퇴원할 때가 되자 아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당분간은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민수도 며느리 미영이도 제게 친절했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왔다 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아, 어머님, 저도 오늘 야근이에요. 아이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TV 보는 거실보다 자기 방에 있는 걸 더 좋아했고, 며느리는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애들도 친구 못 데려오고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쩌겠어. 조금만 참아. 아니,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300만 원이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대.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30년간 상담했던 모든 노인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지사님,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대요. 평생 이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래요. 김 선생님,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요. 주구장창 들었던 그 말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노인 상담하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왜 내 노후는 준비 안 했을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지 않겠다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독립이 어려웠으니까. 간병인을 구하자니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혼자 살자니 무릎이 아직 불편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사회복지사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작은 딸네 집에도 가볼까 해. 아들은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영이네도 좋아하겠네요. 언제 모셔다 드릴까요? 그 모셔다 드릴까요? 라는 말에서 저는 아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다음 날 민수는 저를 작은 딸 지영이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잘 모시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요. 좁아서 불편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있는데 신경 쓰였을 거야. 제 말에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지영이네는 신혼이라 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설이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어머님 연금으로 충분히.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를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야, 난 아직 요양원 갈 생각 없어. 내가 평생 노인복지 일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영이네 도착했을 때 사위 준호는 출근 중이었고 지영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왔네요. 준비해둔 방 있어요. 아직 좀 좁지만. 딸은 제 작은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혼집이라 공간이 넉넉지 않았지만 딸이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방문 너머로 지영이와 준호의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럼 어쩌라고? 내 엄마 아프신데 어디로 모시라고? 큰 오빠네도 있잖아. 왜 우리 집에만? 오빠네도 힘들대.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하던데. 요양원? 글쎄,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 연금이 있잖아.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노후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평소보다 더 밝게 저를 대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대화를 들었을까봐 불안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엄마, 사실 오빠가 어제 전화했는데요.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대요. 괜찮은 곳들이에요.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갈 거야. 아니, 갑자기 왜요? 말로는 안 해도 너희 눈빛에, 행동에 다 보여. 엄마도 남의 집 눈치 보며 사는 게 피곤해. 그렇게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주 만에 다시 찾은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큰 고통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엄두도 못 냈고요. 결국 저는 간병인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숙님,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시다고요? 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라 혼자 생활이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24시간 간병의 경우 일당이 15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연금이 월 180만 원인데 간병비만 450만 원이라니 좀 더 저렴한 옵션은 없을까요? 하루 12시간만 필요하시면 일당 8만 원, 한 달에 24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3개월만 간병인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간병인 박 씨가 오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꽤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박 씨는 집안일도 틈틈이 해주고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일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다음 날 온 간병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경험이 적어서인지 제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화장실 동행도 불편했습니다. 할머님, 죄송한데 내일부터는 또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병인이 자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상태와 집안 상황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간병비로 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금을 깨서 메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집에 있는 동안 제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남이 항상 내 집에 있는 느낌. 너무 불편했습니다. 지인들이 찾아와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고 TV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잖아요.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다고. 알았다, 민수야. 내 말이 맞았어. 그럼 이제 요양원이라도 한번 가보실래요?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민수는 저를 행복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외관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명숙님. 저희 행복요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사도 매일 방문합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준비하고요.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넓은 방,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활동실.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추가 서비스는 별도고요. 그러니까 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보태드릴게요. 민수의 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저를 어르신들이 계신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상담해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고 저는 이씨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어떠세요? 생활은?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텔레비전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권이 있으실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집에 돌아와 민수를 돌려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양원 비용 300만 원, 간병인 비용 240만 원에서 500만 원, 연금 180만 원. 어떻게 해도 제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노인복지 관련 자료를 뒤적이며 밤을 샜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빌려 타고 갔는데 다리가 아픈 상태로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명숙님, 오랜만이네요.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주민센터 직원 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자주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노인복지 서비스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아직 불편해서. 정 씨는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생활하기 많이 힘드시겠네요. 혹시 권계숙 편집영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그게 뭔가요? 정 씨는 저를 게시판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LH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월 18만 원,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보증금도 1,000만 원 정도고요.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생활지원사가 바로 도와드려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0만 원, 복지주택 18만 원, 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 씨는 안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모든 시설이 무장애 설계, 휠체어 이동 가능, 화장실 안전바 설치, 응급상황 비상벨, 주2회 3회 생활지원사 방문, 독립적인 개인 공간. 더욱 놀라운 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나 사회 기여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사회복지사로 30년간 일한 저는 사회 기여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는 여기 있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하셨으니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입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데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보증금으로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금을 자식들이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엄마가 오늘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그런데 보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양원만큼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요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 수 없어. 복지주택은 내 공간이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월 18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하고 18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응,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 그런가 봐. 사회복지사 경력 덕분에 가산점도 있어서 입주 가능성이 높대. 어머니,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전세금, 자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죠.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어머니, 그것보다는 혹시 요양원 비용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결국 자식들은 제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을 고집하는 것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자식이 모두 제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그 복지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야. 무릎 수술한 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게 설계되어 있대. 화장실에 안전바도 있고 비상벨도 있어.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민지 대학 등록금이 있어서요.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손녀 민지의 대학 등록금을 제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너희들 다 컸을 때 엄마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했니? 학자금, 결혼자금 다 너희들이 알아서 했잖아. 이제 와서 엄마 돈 타령하지 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만해. 엄마가 자식들 키우느라 내 노후는 한 번도 제대로 준비 못했어. 이제 와서 얼마 안 되는 전세금마저 뺏길 순 없어.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노린 적 없어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이면 요양원 얘기는 왜 자꾸 꺼내니?
엄마가 30년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만나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내놓고 점점 발길이 끊어지는 현실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 그러시겠다면, 주택에 가시겠다면 그럼 기존 집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정 씨가 다 도와준다고 했어. 그럼 전세금은요? 내 돈은 내가 써.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그때 너희가 가져가. 그게 올바른 순서야.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복지주택 이사할 때 도움은 필요 없어. 이사짐 센터 불렀으니까. 두 자식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지영이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끔 보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단, 전세금 얘기만 빼고. 그로부터 2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숙님, LH주택공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여기에 제 남은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으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면접 심사일. 저는 30년간의 사회복지사 경력과 왜 이 주택이 필요한지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노인복지 일을 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서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존엄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김영숙님,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입주일은 한 달 후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남들 이야기 들어주던 사회복지사가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이사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LH 복지주택에 최종 합격했어. 한 달 후에 이사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축하드려요, 엄마. 그럼 전세금은 언제쯤 빼실 수 있으세요? 지영이의 첫 질문이 축하도 걱정도 아닌 전세금이었습니다. 계약 종료되면 바로 나올 거래. 왜? 아니, 그냥 요새 큰오빠가 사업 자금 때문에 좀 어려워해서요. 그래서였군요. 제 전세금을 큰아들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엄마 전세금은 엄마 앞으로 돼 있고 엄마가 쓸 거야. 더 이상 이런 얘기하지 말자. 전화를 끊고 난 후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 하느라 제 노후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 못했는데 정작 이제는 제 돈마저 자식들이 당연히 챙기려 한다니요. 다음 날 민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복지주택 축하드려요. 전세금 언제쯤 빠실 수 있으세요? 민지 등록금이랑 제 사업 자금으로 조금 필요해서요.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세금 입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가 맞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 비밀번호도 변경했습니다. 입주 2주 전 갑자기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사 준비는 잘 돼가요? 응. 짐도 거의 다 정리했어. 이제 큰 가구만 처분하면 돼. 도와드릴게요. 혹시 어머니, 전세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뭘 더 얘기할 게 있니? 내 돈은 내가 써.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지 등록금이 곧 필요하고 제 사업장 확장 자금도 필요해서요. 어차피 어머니는 보증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너희가 가져가겠다는 거지? 어머니가 앞으로 쓸 일이 없으실 텐데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 내가 죽기라도 할 것 같니? 아직 건강하게 20년은 더 살 거야. 그동안 생활비, 의료비 다 필요해.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어. 지영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앞으로 월세 18만 원만 내면 되니까 남은 돈은 저희가 활용하면. 지영아, 그만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나서 버림받는지 봤어.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줄 거야 라는 말 믿고 모든 걸 내어준 어르신들이 결국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는 걸 수없이 봤다고. 민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겠어요? 버림받는다는 건 꼭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노인이 원하는 걸 무시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버리는 거야.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전세금은 제 통장으로 안전하게 들어왔고, 그중 1,000만 원은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고, 정 씨가 함께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네, 덕분이에요.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제 새 집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장의 설계라.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작은 베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내 공간. 엄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지영이와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두 자식은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한테는 이게 최선이야. 어머니, 저희 정말 미안해요. 알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냥 저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자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결정이 맞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낼 거야.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휠체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지팡이만으로도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작은 건강센터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무엇보다 좋은 건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눈치 볼 필요 없이 TV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친구들을 초대해 수다도 떨 수 있었습니다. 월 18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전세금 일부를 예금해 두어 의료비나 다른 필요한 비용에 대비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지영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좋은 곳이네요. 걱정했는데. 그래, 여기 좋아.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도 있고. 딸은 제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랬던 거. 이제 지나간 일이야. 예상대로 민수는 3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작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 들어와. 민수는 제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 나랑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아.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냥 저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결정이 맞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전세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하던 때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더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같은 층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영숙 씨, 당신 참 용기 있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택하다니. 이웃 최할머니의 말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을까봐, 또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도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 단지 내 친구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식사 후 이웃들은 돌아가고 자식들만 남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나쁜 얘기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줘서.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배우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저는 69세로 아직 20년, 아니 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7시,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8시에는 단지 내 공원에서 이웃들과 함께 운동합니다. 9시,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거나 이웃들과 수다를 떨거나 목요일에는 상담 봉사를 합니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반찬 좀 갖다 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이제는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도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니까요. 월 18만 원의 임대료, 연금 180만 원에서 충분히 감당됩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생활비 약 80만 원, 의료비 적립 30만 원, 여가 취미 20만 원, 저축 30만 원,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고 적금을 깨서 쓸 일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요양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 그것도 월 300만 원을 내면서요. 자식 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고 손주들이 불편해하는 걸 보면서 죄인처럼 움츠러들어 사는 것. 그런 삶과 비교하면 이곳은 천국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월 22만 원으로 제 존엄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월세 18만 원, 관리비 약 4만 원, 요양원 300만 원의 7%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간병인 500만 원의 4%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지만 이런 선택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왜일까요? 홍보가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가 알아보려 하지 않아서? 어쩌면 둘 다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3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선택한 이유. 왜 복지주택을 선택했냐고요? 경제적 독립 월 22만 원, 제 연금으로 충분. 공간의 독립 제 집, 제 공간, 눈치 볼 필요 없음. 안전망 존재 비상벨, 생활지원사, 무장애 설계, 사회적 연결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교류. 존엄에 유지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삶.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프다면, 그래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A. 자식 집으로 가서 눈치 보며 살기. B. 월 300만 원 요양원에 들어가기. C. 월 500만 원 간병인 고용하기. D. 월 22만 원 복지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살기. 저는 D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그 말씀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마지막 한마디, 평생 남 이야기 들어주던 사회복지사가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는 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당하세요. 69세, 새로운 인생을 사는 김영수.